1분기 실적 분석은 계룡건설이 이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샘플을 마지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보면은 23,800원으로서 2021년 말 장부 가격 시가보다 8,800원이 하락했고 장부 가격에 비해서 32%밖에 이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이승찬 씨가 22.86%, 그 다음에 독특하게 외국인 법인으로서 피델리티 퓨리탄 트러스트라는 것이 거의 10%, 계룡 장학재단이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로는 22.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찬 씨는 2017년 8월 14일 43.46%의 지분율을 상속에 의해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22년 한 5년이 지나면서 지분율이 반 정도 떨어진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장내 매각인지 아니면 장외 매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이후로 그 외국계 법인이 투자한 거로 그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차관 그 계룡건설이 독특한 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르프 손익 내용에 와서 이 매출은 4,513억 원이 달성이 돼서 전년보다 22%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74.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해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한 상승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루프율은 10.3%나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그 운영 비용은 5.9%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2021년도 1분기나 2022년도 1분기나 경영 성과는 그 수평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2%나 증가했음에도 이 경영 성과는 별 볼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2억 9,700원이면 거의 손익분기점 1이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으로는 302억 원이 영업이익이 낮다고 결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이액은 무려 299억 원이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을 수 있고요. 또한 스르프 쪽에서는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AI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35억 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고 자산은 감소했습니다만은 미청구공사가 618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실제 영업이익은 그 손익분기점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건 이제 회사가 그 제시하는 건데요. 재고자산의 변동이 287억 원인데 이게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해가지고 매출원가 재료비는 111.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5.9%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뭐 상당히 일반 건설업체보다도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비율이 73%에서 62%로 크게 하락했는데
역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쉽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P는 말하자면 이제 회사의 매출원가 기준으로 해서 어, 그, 산출해 내는 방식이고요. Q 총 제조 비용은 재고 자산 증감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미청구 공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77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하고 크게 차이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스르풋 회계 쪽에서는 이 미청구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5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금액상으로는 4.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42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1분기 평균 임금은 2,320만 원으로서 2.1% 증가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연봉이 한 9,27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해서 대기업 임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우 높은 연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주비는 7.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2단계로서 일본은 요거는 이제 비가고 이 계약자산이 미청구공사가 안 들어간 거하고 비교를 위해서 한 건데 차이가 151억 원입니다. 이 총 제조비용 차이는 아까 700억이었죠. 그만큼 이 계약자산의 증감액의 폭이 컸다는 얘기고요. 또한 회사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어서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 해서 원재료 등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걸 차감해 주면은 그래도 72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년도에는 147억 원이 차이가 났다. 요 2단계만 보더라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8,800만 원의 내역을 보면은 자본화 재고자산이라는 이름을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재고자산이 어떻게 자본화가 되는가?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증감 내용에 이거는 자본화를 했기 때문에 증감 내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좋다 이겁니다. 또 투자 부동산 재고자산으로 대체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 다 감안해줘도 전년도는 그래도 106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도 이렇게 맞지 않고서는 분식회계 개연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있었는데 포괄 요거는 이제 미청구 공사 포함해서 재고 회전율을 하면은 0.02 회전이 하락했고요. 스루풋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 경험상 동일한 방향으로 하락을 했으면은 일단 회계는 투명하다고 가정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요. 다른 거는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투명하다는 가정도 이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든지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그런데 이제 건설업은 뭐 당해년도에 어떤 수주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라든지 이제 넘어오는 그런 수주 계약액이 완성 매출로 됨으로써 매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는 완성 매출액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해서는
이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입증 데이터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은 좀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수주 잔액이나 뭐 이런 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엄청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매우 또 느립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건설업이란 것은 그 외주비 비중이 60% 이상,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그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본인들이 그 원청 회사가 아니고 본인들도 도급을 받는 하청 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 그 매입 채무가 또 하청을 주는 그런 성격의 매입 채무는 아니고 아마 자재 뭐 이런 쪽의 그 대금 지급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다 그 뭐 여기 나와 있듯이 1분기에 철근이 20% 올랐고 그 다음에 레미콘 5.3%, 시멘트가 18.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비 그 상승은 입증이 되는데 그러면 판매 가격이 떨어졌을 거다 하는 것은 전혀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요것이 이제 그 제가 그 수주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이 주석 공시할 때 기초잔액에서 당 분기에 수주 계약한 게 얼마고 당 분기에 완공 매출이 얼마를 해서 수주 계약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전혀 뭐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표를 보긴 봤습니다만은 현대의 그 현재내 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주 잔액 표기하는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 이렇게 물음표를 줄 정도로 이게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출 내역을 한번 쭉 추적을 해봤는데요. 매출계가 도급건축공사가 있고 토목건축공사가 있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그 분양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 그 4,482억 원이 나오는데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4,512억 원을 해서 또 30억 원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대체 그 손익계산서의 그 매출익이라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품 판매 가격 추이란 것은 기계약 미청구 공사의 완공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미완성 공사의 그 완공률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미청구 공사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 분식회계 그 개연성 가정을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90억 원이 투자됐는데 그 유형자산에 투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종속기업에 투자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이라고 그 내용이 그 구체적이지 않은 거에 금액의 9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종속기업은 없고 관계기업만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29.7%로서 0.6% 감소했고, 이 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346억 원이 현금 순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도보다는 0.6% 하락을 했고요. 채권자한테 56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0.1% 증가를 했습니다. 이자가 낮아진 거로 또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 ROE 0.7% 선으로 전년보다 0.2% 상승한 것으로 그 이익 배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1,071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보유율은 상당히 안정성 있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84.2%. 안정선을 50%로 보고 있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이 11.8회전으로 크게 높으면서도 이 정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자금은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익잉여금률 이런 그 1123%로서 23.9%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그 무상증자는 이 대목하고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1조 7천억 정도 하겠다. 이 경우 재고가 24%. 여기에는 그 미천구 공사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일반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했을 때 1조 7천억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매출원가 갭이 151억 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PQ 총 제조 비용 말고라도 요 그 갭이 그 재고 자산 변동 범위 하고 그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뭐 단위 견적권이라고 보면은 이 제한을 1조 6,900억 원짜리를 내면은 만약에 이대로 계약이 된다면 한 1,200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깎여서 만약에 이제 도급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200억 분이 안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익을 또 추가로 낼 거냐? 그러면은 또 추가 그 수주를 한다기보다도 수주 잔액을 빨리 완공을 시켜서 매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를 13% 정도를 더 올린다면은 매출이 그 인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1,19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본다 이거죠. 과연 근데 미천공 공사가 늘어난 게 공사 지연 때문인데 이걸 과연 13%나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겠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별도의 어떤 그 프로젝트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스르프 쪽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스르프 쪽은 1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돼야 그래도 그 남는 거는 이 11억 정도뿐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이 그 원가 회계에서 얘기한 대로 1억 6천만 원에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한 2천억 정도가 그 영업 손실이 나는 거로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위에 그 표기한 대로 원하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회전율을 예상 5.3회전을 6.6회전으로 크게 상승시키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다. 원가 해급 미청구공사 평가가 성과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 매출 계획을 세기도 어렵다는 게 분석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마진은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루픈율은 66%로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예상 그 포괄 제거 회전율은 5.3회전이었는데 이거를 6.6회전으로 한다면은 매출액을 무려 2조 한 4천억까지 해야 1,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겠다. 과연 이럴 수 있는지 때문에 그 미천구 공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기업이 공사도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미천구 공사 하나 가지고 속된 말로 나쁘게 적용한다 그러면 조작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예상을 해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이게 이제 예가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랑 가지고는 안 되고, 원가 회계는 그거 뭐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1조 8천억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한 38억 원 정도 적자인데, 요거를 그대로 하더라도 5.3억 원인데,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 회전율을 그 4%만 증분을 시켜도 그래도 636억 원까지는 되고, 2조 원 그 이하에서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원가 회계하고의 예측과 그 다음에 그 스루풋 회계의 예측은 괴리가 너무 좀 큰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원가 회계에 의한 그 판단은 매우 불합리한 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스루풋 회계가 그 이 스루풋률, 그 수주 가격을 감안해 두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그 미청구공사를 얼마나 빨리 완공 매출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미청구공사 책정할 때 이미 수익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그런 공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경영이론, 경영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그런 그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이런 성과 향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컨설팅 업체들은 뭐 또 링크가 되는 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돈을 버는 속도는 결국은 그 프로젝트의 그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고 단납기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